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저번에는, 사람을 좀 잡아먹는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또 뭔가 잡아먹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 들었는데, 사람 잡아먹는 집이 있다고 해서, 네, 그걸 한번, 당시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도 잡아먹는군요. 그만 좀 잡아먹히고 싶긴 한데,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코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잡아먹는 나무에 대해서 제가 산이와 함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대구 돈심 한복판에 사람 잡아먹는 집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제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하는 걸 아시는 친한 직장 내 지인 형님이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자기도 어릴 때 이런 기이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네가 썰 듣고 괜찮으면 거기 한번 나가 풀어봐. 어우, 감사하다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대신에 산이 한번 보게 해줘. 그게 좀 목적이었어요. 일단 알겠다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제가 판단 내려보겠다 해서 제가 듣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갈게요. 1993년도 좀 길죠. 당시 나이 13살이셨어요. 이 형님이 이제 국민학교죠. 그 당시는요. 국민학교 6학년이었다는데 대구에는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일대가 빽빽하게 주택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 돌비 형님께서 당시 지방에 살고 있는데 드디어 광역시로 입성을 했대요. 뭐 천혜에 살던 사람이 광역시 입성하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엄청 달라 보이고, 그리고 이게 입성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성공했대요. 아버님께서 사업이 잘 되셔서 주택을 당시 매입을 하게 돼서 살게 되었는데, 예. 이사를 오고 나서 그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라는 기쁨에 너무 좋았대요. 당시에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아빠도 눈물 흘리고 형이랑 자기도 내 집 마련에 그 당시에 성공했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어림에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이사를 마치면 주택 밀집 구역이다 보니까 인근 집들에 이제 인사도 드릴 거 아니에요. 당시는 또 정도 넘치니까 떡도 돌리고, 또 주위에는 주택 빌라 이런 데가 좀 많아질 때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친해질 겸 부모님들도 떡 돌리면서 차근차근 다가섰대요.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돌비 형님도 거기 동네 근처에 학교로 이제 전학을 또 오게 된 케이스잖아요. 전학 수속도 마치고 친구들하고도 빠르게 좀 넉살을 줘서 친해졌다는데, 같은 반에 수지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데, 혹시 돌비야 너 땡땡 슈퍼 건너편에 있는 어떤 집에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길래 어떻게 알았냐? 아, 나는 슈퍼 위층에 주택에 살고 있다고. 나 오다 가다 본 것 같고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너였구나. 집에 갈 때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가끔씩은 수지랑 학교도 같이 가고 집에 같이 오기도 해서 빨리 친해졌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수지가요. 예. 야, 근데 너네 앞집 주택에 담이랑 마당 사이에 포도나무 주렁 있는 집 보이지? 우리 집 바로 앞이잖아. 당연히 보이지. 돌비님, 그 당시는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주택에 포도나무 심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덩굴처럼 주렁주렁 막 빌라에도 심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심지어 자기 방에서 그 집 마당이 보인대요. 포도나무 달린 주택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는 또 시골에 살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에도 이런 포도나무가 덩굴처럼 줄줄이 자라구나. 그리고 안 그래도 또 엄마가 이사 올 때 떡 돌릴 당시에 앞집에는 본인 보고 가라고 했대요. 이 돌비 형님 보고. 근데 자기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배를 넣어도 답이 없어서 사람이 안 사는가? 계속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니까 뭐 열린 걸 또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빈집인 줄 알았죠, 당연히. 근데 수지가 가면서 깔깔깔깔 우는 거예요. 당연히 안 살지. 우리가 주인인데. 너네 집 슈퍼 2층 집 거기잖아. 근데 여기가 너네 집이라고? 거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었지. 이게 뭔 소린가. 예. 돌비 형님 입장에서는 어리지만 누가 봐도 앞집은요, 자기 집보다도 좋았대요. 마당도 컸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좀 관리가 되어 있는 집이에요. 네. 또 마당에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담을 타서 줄기들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멋져 보였대요. 근데 수지가 그 집이 자기 집이래요. 딱 봐도 얘가 공갈을 치는 거 아닌가. 그 당시 딱 봐도 공갈 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할 찰나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야, 공갈 치지 마. 멀쩡한 집 놔두고 네가 여기 사는 게 말이 되냐. 너 못 믿을 것 같더라. 나랑 가보면 믿을래? 그래, 가보자. 어차피 우리 집 앞인데.
예, 그렇게 같이 갔대요. 대문 앞에 도착을 하고 수지가 문 앞에서 망설이더래요. 네. 네 집이니까 들어가봐. 공간 아닌 거 빨리 확인해봐. 어쨌대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수지가 담 옆에 그 당시에도 우편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열쇠를 꺼내더래요. 근데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요. 와, 열쇠 있는데도 알고? 들어간다? 진짠가 보다. 돌비 형님도 따라 들어갔대요. 자기 방에서 본 그 집과 마당 안에 들어가니까 이 마당에 정말 포도들이요. 주렁주렁 몇 개 달려있더래요. 아직 익진 않았지만. 포도 줄기가 마당 정자 위를 꼬아서 주렁주렁 뻗다 보니까요.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뭔가 또 거기 마당 정자도 있고 이래서 너무 시원했대요. 그리고 마당 상태들도 보니까 화분도 많고 너무 깔끔했대요. 근데 이게 빈집이라고? 아니, 너무 언뜻 봐도 좋아 보이는 집이잖아요, 돌비님 이게. 야, 근데 수지야, 니네 집 놔두고 너는 왜 슈퍼집 2층에 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거기서. 예. 그냥 수지는 문 앞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또. 너희 집이면 이제 들어가봐 하니까 아니, 들어가지는 못한대요. 저기 열쇠는 없다고. 그러면서 나가자 돌비야 해서 그냥 다시 나왔대요. 형님이 이제 궁금하니까 수지야, 다시 말하자면 여기가 너희 집이라면 저기 슈퍼집 2층에 살 이유는 없잖아. 몰라. 나도 사실은 여기 살고 싶긴 한데 여기 살면 안 된대. 그 말을 하길래 네 집인데 왜 살면 안 돼? 우리 할머니가 살면 안 된대. 아이, 그 말이 뭔 소리야. 할머니가 왜 살지 말라셔. 몰라. 아무튼 우리 집인 거 확인시켜줬으니까 나한테 공갈치는 뭐 그런 애라 놀리지 말라고. 그래, 알았다고 일단 보여줬으니까. 일단 공갈, 그 당시에는 좀 민감하잖아요. 이 공갈쟁이라는 게. 그걸 해소시켜줬다는 게 자기는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대요. 수지랑 친해지고 싶은데 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 치는 애들이랑 엄마가 놀지 말라고. 일단 그렇게 확인시켜줘서 수지가 좀 또 달라 보였대요. 네. 근데 내가 오늘 이 집 보여준 이유 있다? 돌비야? 뭐? 이렇게 망설임을 물으니까 네 방 한번 놀러 가봐도 돼? 그래, 가자. 바로 앞이니까. 자기 방은 또 2층 방이었대요. 2층 방으로 앞에는 형 방이고 건너방이 자기 방이었는데 자기 방에 딱 들어오니 수지가 창문을 열어서 진짜 우리 집 마당이 보이네. 돌비야, 가끔 뭐 그냥 너 오다 가다가 창밖 보다가 누군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면 내가 우리 집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 줄 수 있어? 이러더래요. 그래, 알았다고. 그게 뭐 어려운 거로 그냥 전화 한번 때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포도 덩굴 저것 때문에 마당이 잘 안 보이는데 아니, 그래도 너 눈 안 나쁘면 야, 사람이 뭐 들어가 있거나 소리가 들릴 거 아니냐. 그래도 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면 전화 좀 해줘. 내 방에도 전화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 알겠다고. 그래, 꼭 약속했다. 내가 우리 집 보여줬으니까. 그래, 알았어. 전화해줄게.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서 수지랑은 또 재밌게 놀았대요. 오다 가다가 너 놀고 또 반 친구니까. 그러다 여름방학 시즌이 됐었나봐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이번 여름 휴가도 돌비야 외갓집 계곡 가서 시원하게 놀다 오자. 간 김에 외할머니 포도 수확하는 것도 돕고 그러자고 이제 약속이 돼 있어서 돌비는 뭐 워낙 또 외할머니 집 가는 걸 좋아했대요, 이 형님이요. 근데 문득요, 외할머니 집도 작게나마 포도 농사를 짓는 게 생각이 나서 엄마, 여기 앞에 앞집 포도나무 보이지? 우리 아들 보이지? 저기 안에도 포도 많이 달려있던데 다 익었으려나? 나 저기 집주인 누군지 아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가 옆에서 그걸 듣고 저 집 빈집 아니었어? 난 사람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빈집은 맞는데 우리 반에 수지라는 애가 있어. 수지가 집 주인이래. 희한하네. 엄마도 수지를 봤잖아. 수지 집이라고? 수지는 저기 슈퍼 2층 집에 저기 살잖아. 그런데 엄마 나도 물었는데 할머니가 살면 안 된대서. 그래도 여기 수지 집이래. 본인은 저기 살지 마. 엄마 입장에서 얘가 지금 뭔 소리 하냐 그러잖아. 어리니까. 아니, 앞집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슈퍼집 2층에 사냐. 이거 수지 집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야 엄마. 아무도 안 살긴 하지만 저기 수지 집이야. 나 최근에도 수지랑 저 집 마당에서 물총 쏘고 막 놀고 그랬는데 엄마 일하러 가고 아빠도 일하러 가니까 아무도 모르지. 아무튼 저기는 수지 내 친구 집이야. 아닌데? 수지 집 아닌데. 엄마는 좀 많이 의아했대요. 예. 엄마가 얼마 전에 고모 집에 잠시 갔다 왔잖아. 김치 가지러. 집에 귀가하는데 한 밤 9시 넘었나? 저 집 식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던데? 엄마도 처음에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집 식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인사를 했대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몇 달 전에 이사 온 사람이라고 눈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엄마를 보면서 씩 웃더니 눈인사만 까딱하고 그냥 들어가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형도요.
야, 나도 봤어. 저기 사람 살던데? 나 얼마 전에 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좀 늦게 귀가하는데 어떤 차에서 내리는 건지 뭐에서 내리는 건지 아무튼 그냥 내 식구가 그냥 들어가던데? 또 형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빈집 아니라고 누가 산다고. 그래 나도 봤다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아빠는요. 아닌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막내 아들도 본 적 없지. 아니 여기 수지 내 친구 집이라니까. 아니 저기 맨날 가서 물총싸움하고 논다니까. 사람 없을 때 와서 우리가 무단으로 들어갔나 설마? 이렇게 느꼈대요. 이거 수지가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라고 했었는데 다음날 일단 늦었으니까 네. 학교 가서 수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수지야 어제 우리 가족들이랑 얘기하다가 형이랑 엄마가 얼마 전에 늦은 밤에 거기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사람 들어갔다던데 설마 너 집 아무도 없을 때 나랑 둘이 거기 막 놀러가고 무단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때 솔직히 돌병은 겁이 났대요. 주인 있는 집에 들어가서 막 놀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말에 수지가 너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엄마하고 형이 그랬다니까. 야 너는 봤냐고 못 봤냐고. 아니 나는 못 봤다니까. 엄마랑 형이 그랬다고. 야 우리 거기 자주 놀았잖아. 니네 집이라서. 수지가 거기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요. 책가방하고 실내 아주머니를 챙기고 집을 가더래요. 이제 수업 시간 다 돼가는데. 수지야 수업하는데 어디가? 야 어디 가냐고. 그냥 학교를 뛰쳐나가더래요. 왜 저래?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벙쪄서. 근데 반에 반장이요. 갑자기 돌비한테 오더니 돌비야 너 수지랑 친해? 응 집 같은 방향이라서 친해. 우리 집 앞에 포도나무 있는 집이 있거든. 거기 집주인이기도 해 수지가. 그리고 같이 가서 가끔 그 집에 놀다 오고 그랬는데 너도 알다시피 수지가 성격도 좋고 털털하잖아. 여자애들 지금 그리고 또 예쁘잖아. 사실 나 수지 조금 좋아한다. 반장한테 돌비 형이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수지랑 뭐 친한 것 같았는데 많이 친하구나. 반장이 돌비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지가 할머니랑 살거든. 슈퍼집 2층에. 근데 우리 집도 거기 땡땡 슈퍼 근처에 살거든. 가끔씩 반찬 같은 거 수지가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게 안쓰러워서 우리 누나한테 엄마가 심부름을 좀 시킨다. 반찬 갖다 주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갑자기 이제 너 수지랑 놀지 마 그러더라. 말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 되도록이면 우리 아들 수지랑 놀지 말라고. 갑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일단 뭐 엄마가 피하라고 하면 피하니까 그냥 말 들었대요. 아유 그냥 짜증이 나지만 그냥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하니까 놀면 그냥 그렇게 피했다고 하는데 내가 언뜻 들었는데 수지네 식구들이 할머니랑 사는 이유가 죽었대. 가족들이. 그래서 수지가 할머니랑만 살고 있다고. 그리고 나도 돈이 좀 있는 집으로 들었는데 왜 슈퍼집 2층에 사는지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말을 안 해주더라. 수지네 식구들이 죽었다고? 돌비 형이 딱 그거도 아유 그럼 좀 슬프지 않나? 수지가 또 늦둥이 막내딸이래. 위로 오빠들 뭐 부모님 이렇게 5 식구로 살았다는데 일단 수지 빼고 4분이 돌아가셨대. 나는 거기까지밖에 몰라. 이게 뭔 소린지 돌비는 혼란스러웠대요. 왜냐 이 돌비 형님이 그때 당시 나이가 6학년이에요 13살이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어른스러운 반장이 대화가 오고 가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대요. 그래도 하나 알겠는 건 포도나무 집은 수지가 다 같이 살던 집은 맞구나. 하늘로 다 떠나니까 수지가 보고 싶고 상처가 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 안 사는가 보다. 그 어린 나이에 본인 또 그렇게 생각했대요. 좀 기특하잖아요. 식구랑 살던 집이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앞집 주택을 지나가면서 앞집 창문을 그냥 바라봤대요. 창가를요. 그런데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그 포도나무 집이에요. 그림자 실루엣이 대낮에 보이니까 누가 왔네? 근데 수지는 오늘 학교 왔다가 땡땡이 쳤지만 수지 말이 이제 막 생각이 났대요. 마당에 누가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해달라. 그래서 수지 집으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안 받더래요. 한 2-3번 더 했는데도 안 받더래요.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포도나무 집에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아까 그림자 실루엣도 작게나마 봤잖아요. 근데 거기를 살짝 봤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요. 한복을 입고 제사 지낼 때 비우는 팡을 2뭉치를 양손에 쥐더니 춤을 추더래요. 그것도 조용하게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향을 들고 춤을 추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돌비 형이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구판이에요. 뭐 하는 것. 이 형 입장에서는 그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길래 왜 이 할머니가 향을 피우고 춤을 추냐. 예. 지켜보는데
마당 정자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이길래 문을 조금 더 열어서 들여다보니까 수지가 누워있는 거예요. 자세히 아무리 봐도 수지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돌비 형이 그 당시 수지야! 하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눈을 부라르면서 야 나가! 이러는 거예요.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길래 거기에서 너무 무서워서 일단 뭔가 이상한 거 하는 게 보이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때 어머니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이제 90년 되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꼭 전화해라. 회사 전화라고 해라. 수지는 누워있고 어떤 할머니가 이상한 춤을 추고 있길래 너무 무서워서 아빠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회사로 전화해서 아빠 나 같은 반 회사에 수지라는 친구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수지 죽이려고 한다. 일단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 당시. 아버지가 그때 멀지 않은 곳에 회사가 있으셔서 급하게 집으로 오셨어요. 차를 끌고. 그 집으로 아빠 저기 있다고 들어가니까 아직도 그 할머니는 춤을 추시면서 향을 피우고 계시는데 이제는 구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돌비 형도 그때 회사 하니까 굿이었다 보면. 딱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어린아이 누워있으면 병원을 데려가야지. 아니 여기서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거 향은 뭐고 옷은 그게 뭐냐고. 근데 아버님도 영리하신 게 오시면서 이미 119와 111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이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뭐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딱 그 말을 뭐 하시냐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돌비 아버님께 뭐라고 했냐면 어이 우리 집 식구 봤던 것 같은데 아니지 여기 있는 식구 봤다는 것 같은데 거기 마누라하고 아들 하나 더 있지 니들한테는 냄새가 안 나. 근데 뭔가 좀 희한한데 거기 집 마누라랑 거기 집 큰아들 같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리로 한번 데리고 와야 될 거야. 귀신한테 말을 걸었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말았어. 데리고 와야 할 거야. 이 말을 당시 이 할머니께서 아버지한테 하니까 돌비 아버님 입장에서는 무슨 헛소리냐고 되레 욕을 하셨대요. 할머니 노망 나셨냐고. 오히려 크게도 호통을 치는데 여기 대구라고 도시라고 도심 한복판이 빌라촌 그냥 일반 주택단지라고 데리고 와야 할 거야. 그때 마침 또 경찰차고 구급차가 와서 누워있는 수지를 데리고 갔어요. 일단 경찰에서는 이제 돌비 형님과 아버님 말을 듣고 할머니를 연행에 가졌고 그리고 또 수지는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을 갔겠죠. 근데 그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온 게 이 집 주인이 맞대요. 이 할머니가. 뭐 당연히 가족집이니까 이 할머니 집도 맞는 거잖아요. 훈방 처리가 되죠. 본인 집에서 뭘 하든가 해코지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또 수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절하고 있는 자고 있는 상태였대요. 할머니가 행한 건 경찰이 물어보니까 할머니도 대놓고 얘기했대요. 내가 한때 좀 무속 기운이 있었거든. 애군을 떼쳐내려고 하는 거니까 니들 방해하지 말라고. 뭐 지구대 팔출소 뭐 경찰서 입장에서 뭔가 해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손녀한테 그냥 향 피운 게 죄고 이게 해코지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 집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이 나고 한동안은 수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돌비 형님 입장에서 볼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방학에 와서 외할머니 집을 갔는데 이 외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형하고 좀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형이 항상 돌비하고 또 사촌동생들하고 막 놀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이 여기 도착하자마자 30도가 넘는 무더임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집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계곡에 가면 항상 사촌동생들하고 자기를 목마를 태워줬는데 물 안에서 춥다면서 물에 들어가질 않더래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포도 농사나 뭐 양파 농사나 소규모로 다들 좀 짓고 있었는데 근데 유독 그 포도나무 밭에는 가기도 싫대요. 포도도 안 먹을 거래요. 과일이면 환장을 하던 형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병원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건 여름 감기래요. 열이 좀 높으니까 열을 좀 낮춰야 될 것 같다고. 관리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2주 동안의 일정이었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뭐 별 수 없겠어요. 데리고 가야죠. 근데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서 하는 말이 야 지금 안 그래도 이틀 전부터 엄마도 고열이 지금 심하고 감기 몸살을 하는데 고통받고 있다. 여름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에 몸 약한 너네 엄마나 형이 좀 고생이네. 우리 막내 아들 똘비 집에 가면 네가 형이랑 엄마 간호 좀 해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대구로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아버지는 마찬가지 일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날 출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돌비 형 입장에서 아빠가 말한 그 사명감이 있어요. 형이랑 엄마는 내가 잘 케어하고 지켜야 된다. 이제 나는 6학년이니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다짐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대략 한 저녁 8시쯤 되니까 아빠가 퇴근해야 될 때 안 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미안한데 10시쯤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미안하다고 전화 오셔서 이래 괜찮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기 밥 챙겨주기도 하고
괜찮다고 비디오 보고 있을 테니까 아빠 천천히 오라고 했대요, 형님이.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비디오 보다가 쓱 잠들었는데 조금 한두 시간 잤나? 온통이 이제 온 방이 다 컴컴할 거 아니에요. 예. 형이나 엄마랑 형이 목마를까봐 물을 가져다 주려고 문을 여니까 형이 없는 거예요, 형 방에. 형 어디 갔지? 찾으면서 엄마 방을 향했는데 엄마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어디 갔냐? 시간이 이제 밤 10시쯤 다 돼가요. 찾아야 되잖아요. 엄마도 없고 형도 없어요. 그래서 문 밖을 나가보니까 엄마랑 형이 앞에 포도나무 집에 대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가서 엄마, 형 뭐하냐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웃집에서도 자기 밥 준 아주머니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아줌마 여기 형하고 엄마가 여기 대문 앞에 있다고. 아이고 돌비 엄마 그리고 여기 큰아들 여기서 뭐하냐고. 거기서 갑자기 어머니가 정신 차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프니까 여기가 되게 오고 싶네. 이 말을 막 허공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돌비 형 입장에서는 엄청 충격이었대요. 옆에 형은 하는 소리가 마당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은데 옆에서 또 엄마는 아프니까 여기로 오고 싶네. 형은 마당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네.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니까 동네 분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면서 아이고 미쳤네. 아이고 미쳤네. 기어이 사람을 또 쳐잡아 먹으려고 그러네.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돌비 형님은 그 어린 나이지만 분명 들었대요. 또 사람 쳐잡아 먹으려고 그러네. 그렇게 마침 아버지도 집으로 귀가하셔서 엄마랑 형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기겁하잖아요. 그리고 돌비 형님이 앞에 들었던 얘기를 아빠한테 다다다다 얘기를 했대요. 아빠 아까 사람 쳐잡아먹을까 이 말도 했고 엄마랑 형은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이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님 입장에서는 옆에 계신 이웃집 아주머니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발 좀 말을 해달라.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들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일단은 집에 좀 눕혀놓고 나와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눕혀놓고 아주머니랑 마당 한켠에서 얘기를 한 내용을 돌비 형님도 그때 분명 들었대요. 저 집에 5 식구가 살았는데 수지 부모님 맞다. 수지도 맞고. 근데 몇 년 전에 수지네 식구들이요. 일가 친척 결혼식을 가야 돼서 고속도로를 탔대요. 그 도로에서 수지 부모님이 그 오빠 둘과 함께 이 4식구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트럭 추돌 사고로 다 사망하셨어요. 수지는요. 그 당시 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랑 집에 있었대요. 못 갔대요. 기적적으로 수지는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처가 있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도 수지 입장에서도 이 집에 있고 싶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돌비 아빠 여기 방금 봤으니까 마당이 이쁘지 않다니 아무도 안 사는데 그러고 보니 아무도 몇 년 안 살았는데 화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잘 갖고 있어요. 수지 엄마가 화원을 하셨대요. 당시 꽃집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집이 되게 이쁜 거다. 근데 우리도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수지 할머니가 신기 있다는 거 듣긴 들었다.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동남향이 바라보는 집터에는 20여 년간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 집을 비워두더라. 딱 그 말을 하셨대요. 동남향이 바라보는 이 집터에 20년간 살면 안 된대요. 간혹가다 할머니가 오셔서 이 집을 관리를 하시는 건데 뭐 어디 갈 데 없나 하다가 저 집이라고 선택한 게 슈퍼집 2층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슈퍼집 2층으로 월세를 주고 이사한 건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수지가요.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시름시름 자꾸 어디가 아파왔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비책을 낸 게 해외를 좀 떠야 되겠다. 1년간. 1년간 해외를 떠야 되는데 그렇게 저 집은 1년 동안 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 아버님께 말한 아주머니가요. 동네 부녀회장님하고 뭐 그때 당시는 그럴 수 있잖아요. 화투놀이 아시죠? 늦은 밤 화투놀이 하다가 좀 늦게 귀가를 했는데 이 포도나무 집안에 인기척을 느껴서 부녀회장님하고 들어가 봤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아는 집이잖아요. 부녀회장님 여기 누가 사는 집이고 사건 알잖아요. 당신 누구냐고. 여기 우리 주인집 지인인데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 왜 들어왔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그 뒷모습에 고개를 싹 돌리더니 화장을 진하게 한 누가 봐도 박수무당이었대요. 눈가에는 수출을 시커멓게 한 채로 노려보는데 어디 신들을 데려가려는데 님들이 여길 들어오냐고. 야 이놈들아 썩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박수무당이.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뭔 개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여기 내 지인 집이라고. 여기 주인집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여기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 당장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박수무당이 하는 말이 아직도 그 아주머니가 기억한대요.
나가서 하는 말이 계속 욕을 하면서 1818 계속 욕을 하면서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아까워 여기 영혼들 참 좋은 데인데 아깝다 아까워 내가 이 집터를 살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까워 이러면서 이렇게 막 빨리 얘기하더래요. 아주머니가 미쳤나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데 그렇게 다행히 1년 정도 막 지날 때라고 몇 주에 할머님이 오셨어요. 다시 여기로. 근데 그 얘기를 부녀회장님이 할머니께 얘기를 했대요. 어떤 박수 같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가더라. 근데 그 할머님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이 요망한 놈의 새끼도 결국에 왔다 갔구만. 결국에 왔다 갔어. 아이고 이제는 이 집에 살면 정말 사람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아이고 큰일이네. 아니 저기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실 이 집터가 정말 좋은 터다. 그쪽 집들도 다 좋은 터다. 그런데 이 집터도 좋긴 한데 귀신들을 안 좋아하겠냐. 귀신들도 이런 거 좋아한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귀신이 안 좋아할 리가 있냐. 우리 아들내미 식구들 법 없이도 사는 애들인데 네. 그런데 그 착한 것들을 불의의 사고로 하늘로 떠나보되지 않았냐. 그런데 나한테 조문 오다가 내가 옛날에 좀 무속신 살지 않았냐. 이 무당들이 나한테 조문을 오다가 이 집으로 오게 됐어. 근데 이 무당 땅컷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할매요 여기 나한테 파서 여기 할머니 여기 저한테 파실래요? 이런 식의 문의가 많이 왔대요. 무당들이요. 오, 예. 할머니도 사실 이 집터에 대해서 알고 있었대요. 천하태평을 누리기도 하는 이 집은요. 언젠가는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게 느껴졌대요. 5m에 안주할 건물이 아니다. 한 4, 50m가 보인대요. 이 기운이 보인대요. 그럼 뭐 집값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결국에는요. 나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기에 이 무당 쌍놈들이 전부 다 나한테 팔라고 하는 거 우리 손녀를 위해서 안 팔았다. 우리 손녀 줘야지. 근데 이 망할 것들이 이 천하태평 더 누려보려고 이 잡기들을 여기다 풀고 갔어. 이 쌍놈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것들을 여기다 풀어놨어. 큰일이로세. 내가 이제 기가 딸려서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야. 여기 이제 사람 죽어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이 말을 당시 아주머니가 들으시고 그걸 돌비 형님이 이제 아버님께 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딱 듣고 아버님이 본인 마누라하고 큰아들이 지금 아프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한테 한번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슈퍼집 2층을 갔대요. 수지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우리 큰아들하고 마누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대요. 돌비는 예. 옆에서 보고 있었대요. 그 어린 돌비 형님이요. 아빠가 애걸복걸하는 걸 봤대요. 그 당시. 할머니도 아이고 내가 빨리 오라지 않았나. 내가 오히려 미안하오. 아이고 내 책임이도 하지. 거기 돌비 아버지 내가 미안하오. 우리 손녀 친구 집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내가 미안하오. 알겠다면서 비방을 알려주는데 생각보다 근데 되게 간단했대요. 어머님하고 형님을 그 집에 다시 정자에 눕히고요. 수지한테 했던 걸 그대로 했대요. 조용히 붓을 펼쳤대요. 향을 양손에 들고. 근데 진짜 돌비 형님 그때 너무 충격이 뭐냐면 병원에서도 그냥 약 주고 끝난 게 하루 딱 지나니까 형과 엄마가요. 동시에 몸이 나으셨어요. 동시에 넣고 몸이 너무 개운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저기 돌비 엄마 그리고 어이 돌비 형 여기 들어온 적 있지. 두 분 다 사실 들어온 적 있대요. 엄마는요 거기에 뭔가 홀린 듯 뭐 화분이 너무 예쁘고 마당 한켠에서 뭐 건너편에서 좀 보이잖아요. 너무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엄마는 그냥 한번 들어가 봤대요. 문이 열린 틈을 사이에. 그리고 형은요 당시 고필이다 보니까요. 네. 담배 피울 곳을 마땅히 찾을 데가 없었대요. 아무도 안 사는 집이니까 친구들하고 흡연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길 담 넘어 올라갔대요. 그냥 거기서 가끔씩 담배 피고 처리하고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돌비는 왜 안 올렸냐 좀 기이하잖아요. 수지는요 무당의 소녀답게요. 인기척을 어느 순간 애가 느꼈대요. 돌비가 수지랑 놀다 보니까 수지가 돌비를 지켜준 게 아닌가 싶대요. 그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요. 근데 수지가 할머니 몰래 그 집을 갈 때마다 그 영적인 기운이 아무것도 안 느껴진대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호련히 그 집에 가봐야 되겠다 싶은 느낌이 좀 느껴질 때가 있었대요. 근데 막상 가보면 또 아무것도 없대요. 수지 입장에서 어리지 않아요. 예. 영혼이라도 엄마하고 아빠, 오빠들 영혼이 보고 싶었대요. 당시 그냥. 그런데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데 막상 가면 없고 그러니까 돌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뭔가 인기척이 보이면 나한테 꼭 전화라고 내가 달려갈 테니까. 예.
그래서 수지 기운으로 돌비를 보호해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추측이에요. 그렇게 일단 모든 내용은 일단락이 됐는데 일단은 돌비님 이게 죽어나간 사람은 없어요. 일단 사고잖아요. 부모님은요. 참 이게 거짓말처럼은요. 다음에 이제 94년도가 됐어요. 예? 네, 돌비 형님도 중학생이 되고 수지 씨도 이제 중학생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남중을 가고 수지는 여중을 갈 거 아니에요. 자주 못 봤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다음에 원인 불명으로 어찌됐든 돌아가셨대요. 그때 오랜만에 중학생이 된 돌비 형님께서 수지를 봤는데 네. 수지가 미국으로 다시 떠난대요. 원래 고모 집에 1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랑 1년 살던 그 고모 집으로 다시 간대요. 그렇게 포도나무 집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폐가로 바뀌려고 할 찰나에 수지 일가 친척분이 거기 관리를 하시면서 세를 줬대요. 근데 거기서 돌비 형님 계속 거기 사시는 거예요. 그 앞에. 충격을 좀 받았는데 시대는 97년도가 됐어요. 자, 97년도에 무슨 일이 터지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 그 집에서요. 극단적 선택한 일이 벌어졌어요. 97년도에. 네. 그 사태는 당연히 IMF 사태였고요. 그렇죠. 그렇게 또 몇 년이 방치되고 얼추 3년 정도 방치가 됐대요. 네. 또 거기 누군가 와서 새로 살게 됐대요. 수리를 하고. 그런데 그게 2001년도거든요. 거기 새로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거기 아버님께서 그 살던 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근데 극단적 선택 이유는요. 투자 실패예요. 그 요인은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와. 투자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는 바람에 거기 가장이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그렇게 또 그 집은 이사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장기간 방치가 됐어요. 장기간 방치가 됐던 집이 2008년이 됐거든요. 네. 에이 설마 진짜 설마 했대요. 다행히 사람이 정말 죽어나가진 않았대요. 그때는요. 근데 엄청나게 돈을 들여 이 집에 수리를 했는데 8개월 만에 그 집을 떠났더래요. 2008년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건 또 금융적으로 다가갈게요. 이분이 은행권에서 일을 했다는데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 터진 사태예요. 쫄딱 망했대요. 단기간에 그 집을 떠나버렸대요. 돌비 형님 입장에서는요. 예. 이 긴 세월 동안 왜 하필 우리 앞집에서 이게 벌어지나. 그리고 이 돌비 형님 들은 게 있잖아요. 이 할머니한테. 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분명 얘기를 했대요. 세를 줄 때 이 집에 우환이 있었다. 사전에 말을 했대요. 이 우환이 있는 새 집한테. 그런데 집세도 싸고 마당도 넓고 괜찮다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아무래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돈이지 그런 게 뭐가 있냐고 다 그랬대요. 이 세 분이. 그렇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대요. 돌비 형님 네.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한테 전달도 안 하셨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다 뭐 돌아가실 분들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2017년, 18년도 정도가 됐대요. 근데 앞에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집터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무당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높은 건물이 보여. 뭐가 보여? 지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네,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렇게 돌비 형네 집은요, 당연히 단기간에 좀 돈을 만지셨대요. 돈을 만지셨는데 내가 앞에 겪은 그 동창생 수지 근황도 알고 싶은데 아직도 알 수가 없지만 와, 내가 어렸을 때 이 무당들에 대한 사건을 듣고 죽어나간 사연을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집 앞에 사람 먹는 집이 있다. 이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말하기 좀 표현하기는 죄송스러운데 저는 재밌었어요. 아니요. 네. 아니 진짜로 네.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류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게 작년에 들었던 사람 잡아먹는 집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아코님은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사실상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앞으로 뭘 잡아먹든 간에 아니면 뭐가 뭐 탈이 난다건 간에 그냥 다 들려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일단 뭐 따르게 잡아먹어도 되니까 꼭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돌비 아코를 검색하시고 첫 이야기부터 쭉 한번 재생 목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 아코님은 레전드니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랭님은 간호사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에 병원 쪽 관련된 그런 괴담이라든지 무서운 일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아마 병원 관련 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머랭님. 네, 아이고, 머랭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행복하네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머랭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병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네, 병원 관련된 이야기 2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튼튼입니다. 헤이, 머랭!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같은 병원에 있는 동기가 들려주는 얘기고요. 제 동기는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 중환자실에도 외과계가 있고 내과계가 있는데 제 친구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또 내과계 안에서도 오. 심혈관계라고 심장 쪽을 주로 보는 중환자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첫 환자를 맡았는데 그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환자분은 3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중환자실 침대 자체는 일반 병실 침대보다 엄청 크거든요. 오. 환자가 뭔가 달고 있는 게 많거나 아니면은 그 침대 자체에 기능이 좀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엄청 커요. 근데 그 환자가 그 침대를 꽉 채울 만큼 엄청 뚱뚱했던 거예요. 근데 그 환자 처음에 입원할 때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키는 저희가 어쨌든 줄자로 잴 수가 있는데 몸무게를 그 사람들은 못 움직이니까 기계가 달려 있어서 그 침대로 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입원했을 때 50 몇 킬로였던 거예요. 50 몇 킬로였던데 입원을 하면서 장기 기능이 다 떨어지면서 온몸에 부종이 생겨서 침대에 꽉 찰 때까지 온몸이 그렇게 다 부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은 거의 소생 불가능한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하.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보호자가 포기를 못 하신 거예요. 보호자가 포기를 못 하신 거고 그 보호자 연세를 보니까 70대 노모셨던 거죠. 근데 중환자실은 무조건 면회 시간이 11시 딱 하루에 한 번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그때만 딱 한 번 볼 수가 있는데 그 분이 엄청 깡마르고 엄청 키가 작으시고 매일 가방 엄청 큰 걸 메고 왔다 갔다 하시더래요. 자기가 봤었을 때. 근데 맨날 와서는 아들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가시고 맨날 미안하다 얘기하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그 환자 기록을 싹 다 본 거예요. 봤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환자는 생계에 도움이 되려고 막노동 현장을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혼수 상태가 돼서 일단은 실려온 거고 어머니는 새벽에는 박스 주우시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아들이 입원하신 후에는 이 병원에 저희가 청소 여사님이라고 미화부 여사님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입사를 하셔가지고 저녁에는 청소를 하시고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시면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박스 주우시고 11시에 면회 오시고 이런 네. 식으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저희는 막 연차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신경이 조금 아마 간호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 묻어내져요. 네. 묻어내지는데 그 당시에 신규였고 이런 상황이 첫 상황이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 쓰였던 거예요. 그 친구는. 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면회를 오면은 엄청 신경 써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맨날 할머니가 오면은 아들 손잡고 하는 말이 내가 돈 없는 집안에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를 돈 벌게 나가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미안하고
제발 다음 생에는 내가 온몸을 다해서 빌 테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빌 테니까 제발 눈 한 번만 떠줘라 이러면서 맨날 우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 친구도 같이 울었던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네. 그러면서 그 일상이 거의 한 달을 반복을 했대요. 근데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눈도 못 뜬 아들을 위해서 계속 중환자실은 돈이 하루에 나가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겠죠. 달려있는 기계만 해도 그 사람은 지금 약물과 호흡기로 강제로 그냥 살려놓은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랑 동사무소에 서류 같은 거 내면은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어머님이 미아부 여사님 일도 하시고 또 박스 중 일도 하시면서 번 돈으로 근근히 계속 병원비를 내신 거예요. 빚도 지시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거의 한 달을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11시가 됐는데 그 보호자분이 안 오신 거예요. 네. 진짜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면회로 오셨는데 안 오신 거예요.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에 박스를 주우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셔가지고 즉사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차피 박스를 주우시는 것도 죽고 나서 저희 병원으로 바로 와야 되니까 저희 병원 근처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 응급실로 왔고, 어머니도 저희 쪽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바로 신원 확인이 되잖아요. 신원 확인이 돼서 환자가 일단은 영안실로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환자가 남은 가족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지금 이때까지 할머니가 벌어온 돈과 이런 걸로 연명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권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라도 상의를 하려고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오신 거예요. 일단 할머니가 사망하시기 2, 3일 전에 약간 좀 뭔가 느끼신 게 있으셨는지 일단 연세도 70세 넘고 이러셨으니까 아들은 혼수 상태고 자기가 죽으면 아들을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동사무소랑 변호사를 끼고 유언장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언장에다가 이때까지 할머니가 다른 건 안 했는데 자기 앞으로 보험금을 계속 꼬박꼬박 넣으신 거예요. 아들 앞으로는 안 넣고. 왜냐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아들 앞으로는 돈이 나오는데 아들이 죽으면은 자기 앞으로 돈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는 어차피 오래 못 살 거고 쓸데 없으니까 자기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아들 앞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혹시나 자기 아들이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깨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죽거든 이 유산을 다 아들한테 이전을 하되 아들이 지금 혼수 상태니까 대리인으로 변호사와 동사무소 직원을 같이 해가지고 공증을 선 거예요. 이 돈을 나중에 아들한테, 아들이 깨어나면 아들한테 주는 조건으로.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거의 그냥 강제로 살려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서는 이번 한 환자에 관해서 결정권자가 없고 혼자면은 뭔가 약물을 쓸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환자 보호자는 돌아가신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의를 안 받고 약을 쓰기에는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살리려면 이 약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나오고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서 이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돈 안에서는 그 약물을 쓰는 게 자유로운데 그 이상을 쓸 시에는 이게 병원 쪽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자한테 돈을 쓰면 쓸수록 병원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그 마이너스 되는 거를 할머니가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고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계속 약물을 주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 돈을
동사무소 직원이랑 변호사한테 넘겼다고 해도 그 아들의 생사 결정권을 넘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아들을 지켰는지 아니까 되게 마음이 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죠, 사실. 그게 이 약을 쓰면 이 환자는 살 건데 병원에서는 이 약을 쓰면은 자기들은 마이너스니까 쓰지 마라. 근데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전화가 와요. 원무과에서. 삭감되니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썼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막 그 약을 쓰라고 처방낸 의사한테까지도 심할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그랬던 거죠. 약물을 안 쓰면 당연히 점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소변량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사람이 살아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신장이에요.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건 모든 장기가 멈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간호사분 중에 한 분이 엄청 예민하신 분이 계셨대요. 성격도 엄청 예민하고 되게 깐깐하고 좀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같이 일하는데 계속 어디서 우는 소리 안 들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후배한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병실을 한 바퀴 돌고 오시더래요. 병동을. 근데 병동을 한 바퀴 돌고 오시면서 얼굴 약간 새파래졌는데 약간 좀 복잡 미묘한 얼굴 있잖아요. 새파래졌는데 또 완전히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 약간 찝찝한 얼굴? 그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시 일하시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아씨 미치겠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 후배가 물어봤대요. 선생님 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환자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보호자분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알고 있죠. 아직 그 이틀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 장례를 치르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장례도 못 치르셨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계속 아들 앞에서 울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좀 보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예민했던 이유도 일하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예민한 것도 있었는데 중환자실 자체가 로테이션이 되게 빨리 돼가지고 그렇게 머물고 있는 영이 별로 많이 없대요, 사실. 그냥 일반 병실보다는. 왜냐면 이게 길게 입원하는 사람을 중환자실 자체에서는 받지 않고 급성기 환자를 받아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병상 회전율을 높이니까. 근데 그 환자만은 할머니가 부여잡고 있어가지고 되게 오래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계속 그 환자 앞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틀 내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아들도 너무 불쌍한데 자기 진짜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일을 못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날은 그 선생님이 담당으로 가셔가지고 그 병실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그 아들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거의 소변이 아예 안 나올 정도로 되고 약도 안 쓰고 이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걸었대요. 자기한테 조금만 참아달라고. 미안하다고. 하루만 있어달라고. 자기가 데리고 같이 갈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도 되게 마음이 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되게 조용히 가셨대요. 그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처리하려고 동사무소 직원이 왔대요. 어쨌든 의사랑도 면담을 해야 되고 의사랑 면담한 거를 간호사랑도 같이 면담을 해야 돼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제 신기한 꿈을 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내일 아들이랑 합동 장례식 좀 치러달라고.
자기 재산 남은 거 그거 활동 장례식 좀 치러달라고. 그리고 그거 남은 돈은 아마 처리 비용 다 쓰고 나면 아마 딱 맞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을 거라는 게 뭐지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니까 장례식 치르고 예? 할머니가 빚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까지 다 갚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더래요, 보험금이. 그래가지고 다행히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다행히 상주는 그 동네 이장님이 네. 해주셔가지고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다 해주시고 장례식은 마무리되긴 했는데 되게 듣는데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야. 그 동사무소 직원이 꿈을 꿨다는 것도 그렇고, 돌아가셔서도 아들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 하셨던 것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어머니네요. 네. 이 진짜 어머니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무서웠고 슬프네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일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겪는데, 특히 호흡기만 떼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 환자나 DNR이라고 해가지고 생전에 자기는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 이런 거를 서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는 이제 안락사가 가능하잖아요.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 보면은 보호자들이 포기를 못 해가지고 환자는 정신이 살짝 들 때마다 차라리 그냥 자기 편하게 보내주라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가끔. 근데 보호자분들이 그걸 놓지를 못해서 안 된다고,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나는 어머니 이렇게 못 보낸다고, 내가 잘해드린 거 하나 없는데 못 보낸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통 속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고.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그 감정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일과 비슷하게 병원에 계시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응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네. 아휴, 참 씁쓸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방금은 조금 안타깝고 좀 슬픈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축거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전되는, 네, 알겠습니다. 네, 반전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네. 이번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고요. 혹시 치료 감호서라고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뭘까요? 이게 뭐냐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신 분들을 감옥 대신에 가는 곳을 치료 감호소라고 해요. 한마디로 감옥 대신 가는, 정신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감옥 대신 가는 병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재판에서 정신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딱딱딱 나오는 게 없었던 모호한 시절에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드라마 보거나 뉴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죄를 감형받아서 감옥으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히 감옥보다는 병원이 환경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는데, 어떤 한 30대 남성이 한 일가족을 다 해하고 잡혀 들어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 과정 중에서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감호소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심신미약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냥 정신병, 조현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저거는 쇼다. 근데 일단 판결은 그렇게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일반 수감자들이랑 그 조현병 환자랑 같이 놔두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치료 감호소로 간 거죠. 근데 치료 감호소가 몇몇 곳이 없어요. 몇몇 곳이 없는데 치료 감호소 내에도 거기도 병원이니까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대신 큰 병에 걸리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대학병원, 연계된 병원에 무조건 와서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같은 병실을 쓸 수 없으니까 무조건 1인실 쓰거든요. 열받는 사실은 이 1인실을 다 저희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모든 치료감호소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 한해서 제가 열받는다고 한 거고. 예. 왜냐면 제가 이 사람을 담당을 했었을 때 보였던 행동이 별로 조현병처럼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오게 된 경위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저희 병원에 온 거였어요. 근데 치료감호소에 간 지 한 달 정도가 된 후에 이쪽으로 이송이 된 거였고, 이게 하도 이슈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 병원에 온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부터 와 제발 우리 층만은 아니어라 이러면서 모든 층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층이 걸린 거예요. 저희 층에 걸려가지고 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아무리 간호사는 환자를 가리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무섭잖아요. 네. 무섭기도 무섭고 TV에서도 뉴스에서도 주구장창 보던 얼굴이니까 모자이크 처리되긴 했지만 듣던 이름이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병실에 들어갈 때는 좀 무서워져. 어차피 근데 거기 치료감호소에는 공무원분들이시거든요, 다. 네. 공무원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수갑을 채워놓고 3교대로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감시를 하긴 하세요. 근데 처음 그 사람을 봤었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인 일가족을 해한 사람인지를 못 알아봤었어요. 원래 뉴스를 봤었을 때 얼굴은 모자이크 되는데 덩치가 보이잖아요. 네. 덩치가 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덩치가 거의 절반이 돼 있는 거예요. 절반이 돼 있고 팔에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예? 누가 막 쥐어뜯은 것처럼. 그래서 뭐지? 진짜인가? 조현병이 진짜였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무원분들도 사실 원래는 그 3교대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집에 가서 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원래는 치료감호소에 그 당직하는 사람 공무원 한 명 빼고는 원래는 다 집에 가서 쉬는 게 원칙인데 그 사람 때문에 병원 불편한 침대에서 1인실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들려줬던 얘기를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왜냐면 그분들도 심심하시니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되게 얘기 엄청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처음에 이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왔대요. 자기는 일가족을 해한 사람이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왔대요. 치료감호소를.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도 혼자 독방을 썼었던 거예요. 왜냐면 작은 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범죄로 갈수록 병실을 점점 줄이거든요. 왜냐면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남을 조금 다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뭘 훔친다든지 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성별이 같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병실을 쓰면서 그냥 감시만 해도 상관없어요. CCTV랑 다 달려 있어가지고. 근데 남을 해한 사람들은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일주일 동안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되게 막 편하게 생활을 했대요. 근데 어차피 그 조현병이라는 게 약을 엄청 세게 먹거든요. 그래서 거들먹거리기는 하는데 일단 약에 취한 사람처럼 해롱해롱거리면서 약간 헛소리를 하긴 한데 처음에는 그 헛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줬대요. 근데 환자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분명 억지로 재우는 약이잖아요. 억지로 재우는 약인데 점점 눈밑이 거뭇거뭇해지더니 막 손톱을 물어뜯거나 막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거나 이러면서 엄청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치료감호소는 사생활이 없어요. 사생활이 없어서 무조건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목욕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 한 번에 목욕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공동 샤워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어느 날 1인실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죠? 그 네모난 창 안으로 싹 들여다봤는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위아래를 막 번갈아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빌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위에 한번 쳐다보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래 한번 보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엄청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약을 그렇게 세게 먹였는데 안 자고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냐고 가서 누우라고 원래는 잘 자고 이랬고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엄청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해가지고 억제대까지는 안 했었대요. 억제대까지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으키려고 하니까 발작을 하면서 놓으라고 자기 안 하면 죽는다면서 빨리 이거 놓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공무원 말고도 힘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묶었대요. 묶고 진정제를 놓은 거죠. 그날부터 계속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중얼거리는 걸 들었는데 잘못했다. 계속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무릎 꿇을게.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계속 이랬대요.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이렇게 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가족을 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른들, 엄마, 아빠, 애 한 명. 엄마, 아빠 키가 크고 애가 한 명이 키가 작잖아요. 오. 그래가지고 빌 때도 아줌마 아저씨 잘못했어. 얘 미안하다. 아줌마 아저씨 진짜 잘못했어. 애기 미안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막 계속 그러고 억제대를 해놨는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팔이 계속 쥐어 뜯어져 있더래요. 예. 누가 막 진짜 손톱으로 다 긁은 것 마냥.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끔 치매 환자들 보면은 계속 손으로 뜯어가지고 손싸개 같은 걸 해놓거든요. 손싸개 같은 걸 해놨는데도 상처가 이상하게 매일 늘더래요. 근데 CCTV로 보면은 그냥 억제대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바스락 거리기만 하고 막 혼자 중얼 거리기만 하는데 맨날 보면은 상처가 늘어있고 그래서 그걸 막 붕대로 다 감싸놓고 이렇게 하다가 낮에는 그나마 좀 진정이 돼가지고 네.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목욕을 다 하고 목욕 시간이 끝나서 이제 다 빼어 있는데 누가 누워 있더래요 바닥에. 네. 그 사람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혼자. 근데 거기서 그 치료감호소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되긴 하거든요. 정신병이 있긴 하지만 조금 지능이 떨어지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분명 넘어지면서 쿵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따닥따닥 붙어있는 데서 옆에서 사람이 넘어졌으면은 알 텐데 샤워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 넘어진 걸.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면서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사지마비가 되면서 계속 누가 밀었다고 자기. 날 누가 밀었어. 뒤에서 밀었어. 계속 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CTV도 거기 화장실 입구 쪽으로는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걔 혼자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 혼자.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과정을 듣고 입원해서도 환자가 사지마비인데 못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밤만 되면 여기서도 계속 안정제 맞고 약 먹고 이러는데 계속 또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다가 발작하는 것 같이 갑자기 사지마비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맨날 운동성을 체크를 하고 근전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팔다리에 전기 같은 거 흘려보내가지고 운동성이 남아있나 없나 이런 검사도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반응이 진짜 제로였어요. 근데 밤만 되면 발작을 하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그때마다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맨날 계속 팔다리에 막 긁은 상처 계속 생기고 옆에 공무원이 같이 있는데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기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밤에는 특히 낮에는 그래 조용하고 괜찮아요. 네. 근데 목 수술을 결국은 하기는 했는데 사지마비가 된 경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이미 입원했을 때부터 사지마비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목 부러진 거 놔두면은 교정을 안 하면은 그게 더 신경을 찌르거나 아니면은 자세 한 번만 잘못하면은 바로 숨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수술만 일단은 하고 회복이 돼서 다시 그 병원으로 가긴 했거든요. 치료감호소로. 그 뒤로는 욕창 때문에 되게 자주 왔어요. 욕창 때문에. 썩어버리는구나. 왜냐면 네, 거기는 욕창 때문에 진짜 2시간에 한 번씩 가서 매일 소독을 해주고 맨날 그 썩은 살을 잘라내는데도 예.
계속 썩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은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소독을 막 일부러 안 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진짜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진이니까. 예. 네,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썩는 부위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욕창 감염에서 폐혈증으로 인한 걸로 사망을 했어요. 갔네, 진짜.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여기서 욕창 치료할 때도 항상 말을 걸어도 저희는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맨날 뭔가를 줄 때도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냥 항상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계속 듣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와, 진짜 그런 거네. 곱게 죽지 못했네요. 네, 진짜로 할 수 있는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면서 갔어요. 왜냐면 혼자서 소변이나 대변도 못 보니까 소변줄도 꽂았다가 소변줄도 오래 꽂고 있으면 감염이 있으니까 배에다가 구멍 뚫어서 방광이랑 직접 연결을 했고, 그리고 대변도 제대로 못 보니까 나중에는 또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진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아서 달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갔죠.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생당하신 그 피해자의 원혼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네. 진짜로 데려갔을까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겠지만. 저도 그럴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근데 그때도 되게 진짜 말이 많았어요. 네. 쇼를 해서 그걸 피해 나갔다고도 했고, 처음에 이 공무원 분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주일 그 생활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조현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대요. 근데 이게 일주일 정도 생활을 지켜봤는데 일주일째 환자가 좀 상태가 변하니까 그때부터는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긴 했는데, 일주일 동안의 생활에서는 자기가 느꼈을 때는 얘는 쇼를 하고 들어왔다라는 게 느껴졌대요. 근데 그거 아시죠? 재판에서 한번 결론이 나가지고 벌을 받으면은 똑같은 걸로 재판을 못 받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조현병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을 보낼 순 없대요. 어차피 그냥 이 사람은 평생, 그 사람 어차피 평생 그냥 치료감호소에 있는 걸로 해결이 그게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긴. 야, 아니 근데 그렇게 일가족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앗아가 놓고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비네요. 그쵸. 자기 그게 목숨이 그렇게 사람인가 소중했나 봐요. 야, 참. 그때 그 일가족을 죽인 이유도 집에 들어가는 애가 너무 신나 보여서 였다고 했었어요. 아니 신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애가 너무 신나 보이니까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라고 했었어요. 와. 자세한 얘기는 있지만 너무 그런 사건이 특정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근데 그냥 상상조차도 못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뭐 무슨 말을 합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쵸. 예, 그러니까 야, 진짜 의료진분들도 고생하시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 참여자분들이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 간간히 남겨주신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사람을 해한 사람은 왜 그 원혼이 나타나서 뭐 아우. 괴롭히거나 그런 게 없느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버랭님이 생겼네요. 말씀을 하셨네요. 예. 네. 아이고 버랭님, 진짜 제가 병원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간호사분들이 좀 많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거죠. 막 좀 지쳐 보이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시던데 항상 힘내시고, 버랭님 제가 네.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었지만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네. 해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이것도 레전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길조차 굉장히 고통스럽게 갔네요. 이 사람은 그럴만 했고, 그 피해자 분들께서 나타나서 데리고 갔다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우리 머랭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